음.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폰을 거래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셀폰 서비스를 했었고, 이거는 쉽게 어 중고차처럼 중고폰만을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매입 업체들이 있는데, 그 매입 업체들을 뭐 가격적, 지역적, 뭐 신뢰도 기반으로 중개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네. 설립은 2015 년도에 했었고, 네, 폐업은 2018 년도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고, 누적 다운로드는 30만 조금 넘었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래도 3천 명 정도는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서 월 매출이 발생하긴 했는데, 월 매출은 많을 때는 한 5천, 적을 때는 한 2천 정도 발생은 했었지만, 사실 그 정도 매출액으로 저희가 8명 정도였는데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지원 사업도 찾았고, 그리고 VC 투자도 받았고,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경력들은 제 사업을 하면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도 제 이름을 치면 예전의 잔해들과 흔적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네, 벌써 10 년이나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 어쨌든 회사가 수익을 충분히 발생시키지 못해서 저희는 결국 돈을 벌지 못했고, 그리고 저도 첫 회사였고 첫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대표 놀이에 좀 심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도 너무 자주 하고, 대표들 인맥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고, 사실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첫 창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타트를, 대진증권 동기 3 명이서 했는데, 3 명이서 동기 창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가 권한과 대표를 가지고 끌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는 한 3년 정도의 사업놀이를 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력들인데, 네, 저는 처음에는 대신증권이라는 증권사에 다녔고, 네, 거기에서 이제 최우수 신입사원을 받았는데, 이런 걸 또 자랑할 데가 많이 없어서 지금 이제 깨알같이 하나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셀폰이라는 플랫폼 회사를 창업했고, 그 뒤에 이 사업 전체를 이제 커머스 회사에 매각을 하면서 다른 스타트업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합류한 회사에서는 뭐 창업 도약 패키지, 그리고 시리즈 투자 유치, 그리고 중고폰 사업부 전체를 뭐 번개장터라고 하는 곳에 M&A 했고, 어쨌든 저는 계속 스타트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재직하고 다시 콘텐츠 회사를 차렸는데, 네, 이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벌어놓은 거를 이때 많이 날렸고, 그리고 지금은 컨설팅 회사를 다시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스타트업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크고, 네,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고 2025년에만 한 100개 회사 정도 컨설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하게 경영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네, 올해 경영지도사를 취득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스타트업 컨설팅과 중소기업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매년 12월 말, 그리고 1월, 2월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난 지원 사업 전문가라고 해서 강의를 팔기도 하고, 컨설팅을 유도하기도 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후죽순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년 지원 사업 자체가 수백 건이 있습니다. 지금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00 몇 개가 있고, 사실 지자체 예산과 지자체 지원 사업까지 생각하면 거의 몇 천 건의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매년 거의 수만 명의 합격자들이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지원 사업을 많이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내 사업으로 지원 사업을 한 2-3년 쓰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선정이 됩니다. 네,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 사업만 노리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라면, 내 사업이 발전하면서 내가 글을 쓰는 능력도 늘어나고, 내 사업을 풀어가는 능력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자기 사업으로 지원 사업을 받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12월과 1-2월이 되면 자기 사업으로 지원 사업을 받았던 모든 분들이 자기 지원 사업 전문가다,
나한테 컨설팅을 맡겨라. 내 강의 들어라." 이렇게 해서 많이들 나오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의 진짜 전문가는 첫 번째로는 예 경영 지도사 자격이 있느냐 여부. 어쨌든 그게 가장 유일한 전문 자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 지도사가 없더라도 본인의 사업을 해 봤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사업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업으로서 선정이 된 경험이 있느냐. 내 사업을 소개하는 것과 타인의 사업을 잘 소개하는 건 너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다 가능한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1-2 월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너무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네 첫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정부에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그게 전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무조건 고용 창출입니다.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 요건에 무조건 사업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자를 낸다는 것은 즉 그만큼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에서는 고용 창출을 첫 번째 이유로 네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많은 분들이 현금 지원만을 알고 계시는데 사실 현금 지원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정부 지원금을 통해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무실이나 공간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영 지도사나 뭐 변리사나 뭐 변호사나 이렇게 멘토링을 붙여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함께 있습니다. 네, 결국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네, 고용 창출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고용을 창출해라. 직접적으로 한번 너가 네, 고용 창출을 하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어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 가장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내가 사업하는 분야가 과연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고용 창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카페를 창업한다거나 음식점을 창업한다거나 하는 사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카페 창업은 지원이 되지 않지만 카페 관련 솔루션은 네 정부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카페 창업으로 발생하는 고용 창출은 너무 적지만 관련 솔루션으로 발생하는 고용 창출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하면 많은 곳들이 유관 부처들이 있지만 다른 곳들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네 창업진흥원 한 곳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창업진흥원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사업들이 있고 어떤 사업 공고들이 있는지 네 완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름부터가 네 창업을 진흥하기 위한 네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은 너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대표적인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더 얘기를 안 드리는 것은 너무 많은 지자체별로 지원 사업이 있고 네 그 사업들을 검색하는 방법 또한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 지원 사업을 검색하기 위해선 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실 필요도 없고 창업진흥원 그리고 기업마당 두 개만 확인하셔도 충분하고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내 사업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충분히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창업진흥원이나 뭐 기업마당 외에도
특히 민간 쪽에서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 해 주고 알려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센서블 박스도 주간 단위로 지원 사업을 검색해서 알려주고 있고, 네, 꼭 센서블 박스가 아니더라도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주간 단위 위클리를 구독, 네, 제공해 주고 있는 서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작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네, 이제 PSST라고 하는, 네, 뒤에 후술하겠지만 이런 지원 사업을 작성하기 이전에 창업진흥원 심사위원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는데. 네.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나 강의를 파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원 사업은 100%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고, 지원 사업은 보통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 사업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계속 준비한 다음에 그 사업을 반복해서 지원해서 한 가지 성과를 달성하는 게, 네,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공고가 조금 일찍 나왔는데 보통 지원 사업 공고는, 네, 1, 2월에 대부분 몰려 있고, 현재 통합 공고를 보면 거의 12월 내에도 일정 부분의 공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공고가 나오고 최종 선정되기까지 해서는 거의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지원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원 사업 공고가 나오게 되면 서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면 평가를 통해서 일정 부분 1.5에서 2배수 정도의 이제 창업팀을 뽑고, 그 뽑은 창업팀 내에서 120개 정도의 이제 발표 평가 대상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발표 평가 대상자에서 심층 심사라고 하는 한 단계 과정을 넘어서 이제 최종 선정하는, 네,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보통 지원 사업, 특히 이제 그냥 창업진흥원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 생각으로는, 네, 내 생각으로는, 내 사업 계획서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한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지원 사업들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가 나오면 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을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절대 아니고 창업진흥원은 최종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업진흥원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기관이라는 곳을 만들어 두었고,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을 제출하는 곳은 바로 이 주관기관이라는 곳입니다. 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창업진흥원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기관이라는 쉽게 위탁 혹은 하청 기관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주관기관은 단순하게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이런 센터들도 있고, 아니면, 네, 뭐 대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모든 지원 사업을 보면 주관기관들이 우리한테 신청하세요. 우리는 어떤 강점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꼭, 네,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합니다. 이 주관기관들이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은 주관기관도 창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위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자들이 모이고 좋은 창업자들이 자기한테 와야지 다음 사업에도 또 선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주관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많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관기관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보면 서울대학교는 전 기술 분야를 다룬다고 나와 있고, 네, 그게 특화되어 있는 주관기관들도 있습니다. 여성만 쓸 수 있는 한국 여성 벤처 협회들도 있고, 뭐, 네, 여러 주관기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업진흥원에 지원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진흥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주관기관에 넣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기관을 꼭 서울로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률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주관기관은 서울이 아니라 내 사업에 맞는 곳,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직도 유효하긴 한데 지방 쪽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000개 회사가 지원해서 100 개를 뽑는다면 '나는 창업진흥원에 지원해서 뽑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창업진흥원이 아닌 주관기관에서 뽑고 최종적으로 주관기관이 창업진흥원에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A 주관기관은 25팀 뭐 이렇게 하나씩 각 주관기관별로 별도의 TO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어 지금 이제 창업진흥원이나 뭐 다른 지원 사업 생각하시는 분은 무조건 직원 주관 기관을 나한테 적합하게 맞는 곳을 선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사실 1000 팀이 지원했을 때 A 주관 기관 예를 들어서 주관 기관 중에서 경쟁률이 되게 높은 곳이 건국대, 뭐 동국대 이런 곳들이 지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내가 이런 곳에 넣는다면 예를 들어 A 주관 기관이라고 했을 때 A 주관 기관에만 850 팀이 지원하면 여기는 서류에 17대 1의 경쟁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관 기관은 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건데 그만큼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 아무리 좋은 팀을 보유하고 있어도 내가 경쟁률이 높은 주관 기관에 지원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높은 경쟁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게 지방 쪽 그리고 나한테 특화되어 있는 주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평가한다고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 서류를 평가한다면 서류 평가위원은 대략적으로 6명 정도가 되고 그 6 명은 뭐 경영지도사가 됐든지 회계사가 됐든지 대학 교수가 됐든지 이렇게 어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루어지고 이 평가위원들이 사업 계획서를 당일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전에 유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사업 계획서를 당일에 보고 이 당일에 평가한 걸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의 등급을 나눠서 합격, 뭐 불합격 이렇게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하루에 봐야 되는 사업 계획서가 적게는 50 개, 많게는 100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당연히 평가위원들이 임의대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 지표라는 것은 매번 바뀌긴 하지만 일정 부분의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 평가 지표가 있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옆에 최소 득점 기준이 나와 있듯이 최소 다른 항목들이 만점을 받아도 최소 득점 기준을 넘지 못하면 그냥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인식이나 해결 방안에 너무 자신 있어. 근데 나는 팀 구성은 잘 못 쓰겠어. 그래서 팀 구성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팀 구성에서 최소 득점 기준을 받지 못해서 그냥 애초에 탈락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문제인식,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 이게 PSST 사업 계획서의 일반적인 양식인데 어 대략적으로 느낌이 바로 오시겠지만 당연하게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 전략이랑 팀 구성은 사실 그러니까 최소 득점 기준을 거의 대부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이 항목들에서는 크게 이제 감점을 줄 수 없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을 하신다면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은 당일에 와서 사업 계획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네, 그냥 초보자가 와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어 사업 계획서는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제 읽힐 정도로 쉽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 평가에 통과하시면 발표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발표 평가하고 서류 평가하고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다릅니다. 네. 서류 평가에 왔던 심사위원들은 발표 평가에 오질 않아서 여러분들이 발표 평가를 할 때 이제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나는 서류가 통과됐으니까 내가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 이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발표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이 사업을 또 처음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두 번 발표 평가를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뻘쭘하게 나는 앞에서 혼자 발표하고 있고 심사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대표자 이제 발표하시는 대표자분이 실력이 없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심사위원이 발표 평가하는 그 내용을 처음 보기 때문에 서류 평가를 보면서 발표 평가를 들으면서 배점 채점표를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냥 모니터만 보고 화면만 보고 그때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발표 평가도 별도의 채점표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이 채점표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고 발표 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넣지 않았지만 발표 평가도 너무 동일하게 그냥 PSST 사업 계획서 그 형식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임의대로 뭐 인트로를 멋지게 하고 내가 이 사업이나 문제 인식 부분을 뭐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PSST 처음에 사업 계획서 흐름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지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네 편하게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가 되고 나서 대략 발표 평가 기간까지 1-2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이 1-2주 동안 내용을 바꾸고 싶어 하고 내가 아직 하고 싶지 않았던 사업들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유혹을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표 평가는 서류 평가에 진행했던 걸 그대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 또는 변경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단순하게 발표 평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출했던 서류 평가를 같이 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에 제출한 내용과 발표 평가에 제출한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원 사업이 거의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성격상 초기 창업 패키지와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비슷한 류의 성격이면 하나만 넣고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이 있으면 초기 창업도 넣고 청년 창업이 있으면 청년 창업도 넣은 다음에 여러 개 지원을 하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사업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개 사업이 가장 잘 둘 다 선정이 되면 가장 베스트고 둘 다 선정돼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주관 기관도 그거를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사해 보이는 모든 사업들은 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적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꼭 지켜야 되냐? 내가 사업 계획서를 너무 거창하게 썼는데 이거를 꼭 내가 100% 달성을 해야 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 계획서는 어차피 사업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를 아마 썼을 때 하셨던 것보다 적당하게 과장해서 대부분 쓰셨을 겁니다. 네. 했던 뭐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면 봉사활동 경험에서 얻었던 것들도 일정 부분 조금 과장을 하실 거고 네 사실 사업 계획서도 똑같습니다. 네. 너무 큰 괴리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포장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네. 용인이 되기 때문에 꼭 사업 계획서를 너무 현실에 맞춰서 쓰실 필요는 없고 예 또한 사업 계획서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 다른 분야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다 보면 대부분의 매출액은 뭐 1 년에 10억, 20억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들의 계획이 엄청 많은데 실제로 사업은 그렇게 네 현실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되진 않아서 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적당한 포장이 용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지원 사업들이 끝나면 대부분의 성과 평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건 네 그냥 완료나 미흡만 받으셔도 됩니다. 네 정확히는 미흡은 여러 단계가 있어서 그냥 완료만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완료가 어
달성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다는 건 여러분들이 거의 최우수가 나오는 건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최우수 나옵니다. 네, 생각보다 지원 사업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들이 많이들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이제 지원 사업에 넣어 두셨으면 그 서비스만 나오면 예. 거의 대부분 보통 평가가 나와서 이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네 이렇게 사업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적정, 특히 이제 실패인데 네 성실 실패는 겨우 발생하지 않으니까 실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특정한 요건으로 그냥 사업자를 폐업했을 때 그리고 서비스를 낸다고 했는데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이제 부적정 실패가 나오게 되는데 실패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은 환수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관기관도 창업진흥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위탁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관기관이 실패가 나오는 거를 얼마나 싫어할까요? 예. 주간기간은 실패가 나오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패가 나오게 되면 주간기간이 다음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지 않고 주간기간도 다음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주간기간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완료 이상에 나올 수 있게 정말 물신양면으로 서포팅을 합니다. 네. 중간중간 사업의 진도도 체크하고 사업비도 얼마 썼는지 체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너무 큰 과장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완료가 네 잘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이거는 네. 그래서 실제 제가 진행했던 저는 이제 벤처기업 협회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로 한번 수행을 했었는데 그 일정을 보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관기관 저는 벤처기업 협회였는데 벤처기업 협회에서 "우리 최종 점검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세요.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서면 발표를 하세요." 이렇게 일정들을 안내해 주고 그리고 회계 감사라고 하는 이제 회계 감사 기간을 거치는데 괜히 회계 감사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문제 내는 거 아니야.' 뭔가 감사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있으니까 네 사실 회계 감사는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쓸 때 이미 주관 기간에 어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를 거치고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사업비를 쓰셨기 때문에 회계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발표 때 그냥 진행했던 것들만 잘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받았던 지원금보다 더 많은 매출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관 기관도 아주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의 공고문을 보게 되면 어떤 회사들은 서류 평가가 면제되고 어떤 평가들은 가점을 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가점은 거의 치트키입니다. 가점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거의 선정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큰 항목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가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3년 미만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자가 없는 창업 패키지를 통과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최우수를 받게 되면 서류 평가를 또 면제해 줍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할 때 서류 평가가 면제된다는 거는 경쟁률이 30대 1이 아니라 2대 1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점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 당연히 대학원 졸업자들도 가점이 있어서 네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할 거면 이것들도 충분히 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매 강의 끝나고 이렇게 최종 정리를 꼭 드릴 건데 이제 물 좀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쨌든 창업진흥원 심사위원을 했으니까 심사위원 입장에서 뭐 지금은 이제 하고 있진 않지만 창업진흥원 심사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주관기관 선택. 네, 이거는 여러 번 너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사업을 창업진흥원, 뭐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넣는 게 아니라 거기 밑에 있는 주관기관이라는 곳에 넣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간기간 선택이 경쟁률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서 주간기간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너무 전문가일 것 같지만 심사위원들은 특정 영역의 전문가일 뿐이지 심사위원들은 절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분들께서는 무조건 쉽고 읽고 읽기 편하게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업 계획서는 채점표가 존재합니다. 뭐 서류든 발표든 채점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는 모두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험 볼 때 특정 영역의 점수가 미달되면 꽈락인 것처럼 네, 사업 계획서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는 모두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제발 하나의 사업만 넣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은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PSST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네,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선 사업 계획서 작성 자체가 너무 힘들 텐데 네, 여러 번 여러 해가 지나다 보면 사업 계획서 작성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에서 마주해야 되는 모든 역경 중에 사업 계획서 작성이 가장 쉽고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게 가장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는 사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고 여러 번 쓰시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돈을 쓰실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 어쨌든 12월부터 1, 2월이 정부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달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 작성을 강의해주는 강의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열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 유혹을 한번 이겨내시고 우선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서를 컨설팅 받아서 쓰셔도 발표 평가는 대표자가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 문서를 내가 꼭 컨설팅을 받으시더라도 이 문서는 꼭 본인이 직접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PSST 사업 계획서인데 처음에는 창업진흥원에서만 거의 활용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 PSST가 너무 좋은 목차이기 때문에 요새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 뭐 기술개발 사업도 이 형태와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PSST 사업 계획서를 한 번은 꼭 작성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건 단순하게 내가 창업자가 아니라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 분들도 아마 여기 이제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이 항목들을 꼭 아셔야 되는 게 어쨌든 창업자한테 가장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양식들이 네, 첫 번째는 문제인식,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세 번째는 성장 전략, 네 번째는 팀 구성이라고 이 앞글자만 따서 PSST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데 제가 앞단에서 문제 인식과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물론 전략도 중요하지만 팀 구성은 항목들을 읽어보시면 대표자 구성 및 보유 역량,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대표자나 팀에 대한 역량을 적으시면 돼서 이거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낮은 점수를 주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뭐 높은 점수를 주면 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항목들이고 네. 사업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을 보면 사업 추진 일정, 뭐 자금 운용 계획. 네, 일정도 내가 지원 사업을 쓰실 정도의 분들은 대부분의 일정들이 어느 정도 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정도 일정표에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 부분도 그렇게 큰 메리트는 줄 수는 없고 네, 물론 이제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화 추진 전략 이쪽 부분은 네, 중요합니다. 이쪽 부분은 중요하지만 이 PSST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문제 인식. 이 뭐 창업 아이템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개발하게 됐고, 이 아이템이 왜 지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너무 쉬운 말로 말해서 문제 인식 부분에서 네, 심사위원을 후킹해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들게끔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네,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요약 페이지입니다. 요약 페이지는 이 PSST를 요약하는 건데 이 요약 페이지를 별도로 뺀 건 심사위원들이 바쁘면 요약 페이지밖에 안 봅니다. 근데 그거는 심사위원의 입장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동일할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은
시간을 채우면 시간당 페이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면 창업 아이템의 개요나 요약만을 보고 네, 판단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창업 아이템의 개요나 요약이 그만큼 잘 뽑혀 있어야 되고 그게 많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PSSD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꼭 유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이제 화면을 잠깐만 다시 넘겨서 이 보여드린 사업 계획서 양식을 보시면 이 양식이 아마 2024년도에 제가 캡처했던 화면인데 2026년에도 안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PSSD 사업 계획서가 거의 이제 정형화된 포맷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거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초안은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보다 보면 내가 양식을 바꾸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앞에 많을 수가 있으니까 양식을 바꾸고 싶은 것들 욕구가 있는데 네, 그거는 무조건 유의하셔야 되는 게 양식과 기본을 바꾸시면 네, 일단 100%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에서 주어진 기본의 양식은 절대적으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항목들의 최소 득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항목에 공란을 두시면 안 되고 가득 채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은 이 내용 자체를 처음 보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작성 같은 경우에는 대화 형태가 아니라 서술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사업 계획서를 예전에는 다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뭐 GPT도 수기이긴 하지만 요새는 이제 챗 GPT나 이렇게 AI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힘들어진 게 예전에는 사업 계획서 자체를 잘 쓰는 분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양식을 맞추고 그 해당 내용을 꽉꽉 채우시는 분들 자체가 없었는데 요새는 GPT의 일정 부분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어쨌든 내용 자체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GPT를 믿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그거는 첫 번째로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게 GPT 통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사업계획서 작성하거나 컨설팅할 때 당연히 GP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GPT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올리시면 안 되고 일정 부분의 포맷으로 가공을 하시거나 내용들을 조금 더 심사위원의 눈높이에 맞게 낮추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GPT를 돌리시더라도 GPT의 이제 프롬프트 값을 서술식 혹은 개조식으로 작성해 줘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대화 형태가 아닌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따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본은 일단 충실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공고를 보면 사업계획서를 뭐 15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 주세요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는데 꼭 '아 나는 15페이지보다 더 할 말이 많아.' 그래서 20-30페이지를 넘기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네. 사업 계획서에 넘기시면 '내가 이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더 선정이 잘 되지 않을까? 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분량을 안 지키면 감점 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5페이지 내외라고 되어 있으면 많아도 16페이지 아니면 14페이지 거의 15페이지를 지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시다 보면 뒤에 기타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이 사업 계획서에는 넣지 못했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 뭐 MOU가 있으면 MOU,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 내가 판매됐던 실적이 있으면 실적, 이런 것들을 뒤에 별첨 자료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의 분량은 15페이지만 별도 첨부에 한 10페이지 내외를 해서 25페이지 정도에 작성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업 계획서는 사실 어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성하고 강조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아마 사업 계획서를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예비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 그리고 초기는 보통 3년 미만이라고 하니까 3년 미만 기업들 이렇게 되셨을 텐데 예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표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운영할 사람은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자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템을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 매출이 가장 좋지만 매출이 없더라도 별도의 어떤 특정한 성과를 많이 강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팀이 계실 거기 때문에 팀의 능력을 많이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이제 하나씩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이제 제가 직접 작성하고 컨설팅했던 회사들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예비에서는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자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둘 다 합격했던 회사들인데 단계가 예비 창업, 둘 다 예비 창업 단계였습니다. 예비 창업은 어쨌든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나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비거나 초기거나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프롬프트나 이런 내용들은 GPT만으로 충분하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시제품 이미지가 됐든 어떤 이미지가 없다면 무조건 100%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형태로든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사위원들은 심사하는 시간이 짧고 여러분의 사업을 처음 보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야 라는 거는 제시해 주지 않으면 네, 이해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 교정 플랫폼, 사실 시제품이 굉장히 엉성하게 그냥 뭐 일종 벨트에 차는 제품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조차도 준비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네, 생각보다 많고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은 어떤 형태야? 이렇게 해서 네, 개발 현황까지 예, 작성을 했었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 간식인데 어, 이 반려동물 간식도 우리가 실제 나왔을 때 어떤 패키징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거야. 이렇게 정도는 네, 무조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단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아닌데, 예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도 시제품 이미지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요새는 경쟁이 많이 치열하다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매출까지 증빙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매출 증빙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통장 입금을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매출이 발생했던 것까지 요새 증빙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에는 네, 다른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직접 했던 사업 계획서를 거나 이제 합격했던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형태냐면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 하드웨어 하나, 일부러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직업 소개 플랫폼이었는데, 이렇게도 그냥 제시를 하면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핵심들, 뭐 구직자를 확인한다거나 인력 사무실을 확인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 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업 소개서는 이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직업 소개서의 특정 부분이나 일정 부분에 요소들을 가미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 네, 샴푸인데, 이거를 시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레퍼런스는 어떤 걸로 가지고 왔다. 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창업 아이템, 그러니까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지금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고 대부분은 구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타인이 봤을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며 네, 그렇게 꼭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우선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표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대표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업을 실제 할 것 같은 이미지를 꼭 주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스쿼트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분은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 특허를 몇 개 출원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관상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렇게 학부나 석사를 졸업했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 이제 옆에는 아울렛 구매 플랫폼이라고 아울렛에서 나오는 2월 상품들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회사의 팀원 구성이 좋았습니다. 팀원 구성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UCLA나 카이스트나 네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민감할 수 있는 주제로 하나 얘기 드리면 예비 창업인데 "경력이나 학력이 좋아야 돼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그거는 자소서랑 동일합니다. 네 좋아야지 많이 뽑히고 좋아야지 잘 뽑힙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서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이 아울렛 구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의 흔히 말하는 스펙이 되게 좋은데 채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직 예비 창업이다 보니까 내가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채용을 일단 바로 진행을 해둘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나왔으면 이미 초기 창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스펙이 좋은 분들을 채용 예정으로 넣는 회사들도 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악용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실제 이 사업이 잘 됐을 때 뭐 채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분이 있다면 이렇게 채용 예정으로 꼭 넣으시면 되고 사실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정말 아무나 다 넣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창업진흥원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실제 채용 예정인지 이 팀원들도 창업진흥원 회원가입을 시켜서 네, 검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될 분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비하고 다른 게 3년 미만이어도 사업자가 나와 계셨을 겁니다. 사업자가 나왔으면 심사위원은 나머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 있으면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어서 결국 궁금한 건 성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 실적이 매출이면 가장 좋고 고용 창출이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좀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 가지고 보시면 이 얘는 패션 디자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이나 다른 곳에서 디자이너하고 중간에 소비자를 중개해 주는 네 그런 그냥 단순한 플랫폼이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뭔가 뭐 방문자도 12만인 것 같고 회원가입도 많은 것 같고 뭐 프로젝트 이런 것 같고 되게 그래프상으로 숫자상으로 그렇게 작성했지만 예 여기는 실제 매출액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초기 사업에 400만 원이면 480 정도 나왔는데 사실 엄청나게 적은 건데 요렇게 조금 매출은 적지만 우리 엄청난 실적이 있는 것처럼 약간 과장돼 보이게 죄송합니다. 과장돼 보이게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고 네 그리고 디지털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는 실제 무전기를 판매를 하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 판매했던 상세 페이지 화면을 일부만 캡처를 해서 넣어 두고 나머지 전체적인 캡처 화면들 그러니까 실적들 뭐 매출 증빙, 부가세 증빙은 별도 첨부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초기 창업인 분들 중에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한다,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자부터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예비 창업이랑 다른 업계에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업자가 나와 있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창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아마 덜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사실 그게 가장 많고 일단 사업자부터 나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거는 한국인의 약간 특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초기 창업이라서 매출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발생된 매출이 전혀 없다. 그럴 경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설문입니다. 설문인데 설문 중에 뭐 구매 이양이 됐든 그런 이양서를 받거나 설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사업자가 나와 있으니까 서비스가 나와 있어야 됐지만 서비스가 없는 분들은 설문조사 꼭 활용해 하셔서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 사업자가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가 나왔을 때 몇 명이 이렇게 우리 제품을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네 설문 지표를 통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가름은 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회사였던 것 같은데 광고 제작이었고 여기는 이제 매출액 자체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매출액 지표를 전부 다 올려서 설립하고 나서 한 17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었는데 19 년부터 네 19 년부터 아마 20년 초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출액을 그냥 아예 애초에 그냥 그래프 통해서 우리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보여줬던 그런 장표입니다. 네 그리고 초기 창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대표자 혼자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팀이 구성되어 있음을 많이 강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의 팁이 앞서 얘기 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초기 창업인데 사업자만 먼저 내서 팀이 없는 회사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팀이 먼저 나온 회사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주변에 내 사업과 관련된 분을 4대보험 가입을 하면 팀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시즌에 맞게 내 팀원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고 초기 창업인데 대표자 혼자 있다. 냉정하게 요새는 거의 안 뽑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사업자가 나와 있으면 서비스가 굴러가야 되고 팀이 구성되어야 되는 게 이제 심사위원들의 당연한 생각이고 사실 초기 창업이 3 년이라는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3 년이 너무나 큰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출액이 아예 없는 팀도 있고 뭐 몇백억 단위의 매출이 이미 발생되어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팀은 꼭 구성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네. 네 쪼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제가 이제 문제인식이나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지원 사업이 뭐예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하나씩 안 알려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서칭해 보면 다 나옵니다. 서칭해 보면 너무 빨리 나와서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반나절도 안 돼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실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문제인식은 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이게 사실 다 그냥 육하 원칙에 있는 건데 문제인식은 무조건 머릿속에 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하고 이 아이템을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실현 가능성은 그래서 왜 이렇게 필요한 아이템을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인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체적으로 그리고 동기를 꼭 사회적, 개인적인 동기와 함께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PSSD 사업 계획서를 제일 처음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공란에 이 예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를 다 지우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어 외부적 배경, 내가 이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작성하고 이거를 왜 내가 해야 되는지를 작성을 하는 건데 무조건 수치 중심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 수치는 숫자가 들어가면 괜히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치로 쓰셔야 되고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조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개조식의 예인데 텍스트로 쓰면 뭐 "창업 지원은 국가 경제 생태계 뭐 발전 중요합니다." 요 내용을 수치로 바꾸면 2025 년에 창업 기업은 뭐 80%다. 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너무 낮아서 추가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숫자를 중심적으로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당연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 형태의 글과 개조식은 읽히는 정도와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같은 아이템입니다. 스쿼트 제품이라는 같은 아이템인데 첫 번째도 사실 잘 쓰셨습니다. 이 개조식으로 잘 쓰셨는데 첫 번째는 뭐 "코로나 장기화로 홈트레이닝 새로운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눈에 잘 안 읽힙니다. 이제 개조식이나 숫자를 넣는 거는 이제 1 단계고 그다음 단계로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를 혼용하는 형태로 바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같은 아이템을 이제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홈 트레이닝에 대한 내 내용 그리고 스쿼트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다 조금 쉽게 읽히도록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혼용했던 거고
근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부품을 중개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처음에도 텍스트 중심으로 네 쓰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이렇게 잘 나누셨지만 이거를 이제 저희 쪽으로 오면서 외적 동기에서 실제 불용자재가 얼만큼 많이 생기고 쓰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경험 같은 것들을 설문으로 따로 그러니까 수치를 많이 넣어서 이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왜 필요하고 이 서비스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런 네 수치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외적 동기 외에 내적 동기라고 있습니다. 내적 동기는 그러니까 외적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이유고 당연히 외적 동기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건데 내적 동기는 이거를 꼭 내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이 한 세트로 엮이는 게 가장 좋은 문제 인식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단순한 아이템 사실 천연 비누 제조였습니다. 천연 비누 제조가 이런 아이템도 뽑혀요." 하는데 이런 아이템도 내용을 잘 가공하고 내용을 잘 사업 계획서 요건에 맞추면 네 뽑힙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하면서 대표자분이 실제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거 사진 찍어서 넣자." 그래서 피부 트러블 경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넣어서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 이분은 이제 반려동물 간식이었는데 반려동물 간식은 외적 동기는 사실 너무 심플하게 반려동물들도 체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 이분은 이제 이 창업진흥원에 사업을 넣기 전에 와디즈라는 곳을 통해서 직접 판매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판매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고 꼭 외적 동기랑 내적 동기는 한 세트로 네 함께 이루어져서 작성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문제인식에선 두 번째가 동기에 대해서 썼으면 고객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써야 되고 목표 고객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도 동일합니다. 왜 이 문제인식은 무조건 왜를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되는 게 결국 이 어떤 시장에 있고 어떤 고객이 있는지도 당연히 알려줘야 되기 때문인데 네, 고객은 흔히들 크면 좋은 거 아니냐, 넓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객은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을수록 좋고 세부적일수록 이 사업 아이템의 준비가 많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면 20대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다 20대에 7, 8시에 출퇴근하는 평균 여성만 타겟합니다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읽히고 이 사람은 실제 이 사업을 할 그런 의지가 있고 뭐 니즈가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베이커리 매거진 네 이런 게 되나 싶은 사업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빵을 먹기 위해서 빵지술래라는 것들을 하는데 그 빵지술래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거진을 발행해서 이제 초기 창업에 꼽혔던 회사이고 네 서비스 고객은 공급자는 비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시장을 내 시장 분석 다 해서 이렇게 넣어 놨었고 네. 아까 나왔던 부품 중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 그리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문을 양쪽에 넣어서 넣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너무 유효한 게 이렇게 설문 모수가 너무 적으니까 설문을 하는 설문자가 너무 적은데 설문 넣어도 돼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설문은 여전히 넣으면 너무 유효한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은 꼭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인식을 게 작성이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환경 쪽을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냥 정답처럼 그냥 패스트 분석 쓰시면 됩니다. 패스트 분석이 그냥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뭐 기술적 환경 분석하는 그냥 툴인데 실제 사업에서는 사실 유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각 항목도 제대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문서상으로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분석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환경 분석 작성해라." 그러면 그냥 PPT에 패스트 이거 실제 여기 넣고 여기 이렇게 텍스트 하나씩 넣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작성 못 하겠다.' 싶으면 그냥 패스트 분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서비스가 이미 나오고 뭐 제품이 나와서 판매되고 있으면 고객
고객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고객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데 고객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는 회사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 그럴 경우에는 고객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선정해서 우리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로 소비할 고객은 어떤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왜냐면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이 베스트고 실제 데이터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없다면 그 이 고객란을 비우는 게 아니라 고객 페르소나라고 하는 예상 고객, 잠재 고객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준비 정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인식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결국 잘 지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거는 문제인식에서 그 사업 아이템을 짓는 방법입니다. 저는 무조건 이렇게 짓는데 고객, 차별화, 아이템, 고객, 차별화, 아이템 이 순서로 지으면 거의 100% 네. 네, 100% 통과됩니다. 고객 차별화 아이템. 이걸 예시로 보여드리면 어 30대 임신성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착즙 주스. 사실 그냥 주스인데 앞에 고객을 조금 차별화시켰고 이걸 다시 돌아서 보면 고객 차별화 아이템 이 순서로 쓰시면 됩니다. 고객이 30대 임신성 당뇨병 환자, 차별화, 개인 맞춤형 그리고 아이템이 주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앞에 뭐 다른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대제목 넣고 30대 이렇게 하나씩 넣으시면 되고 다른 것들도 보면 항공기 부품과 불용자재에 특화된 중고 서비스. 그리고 뭐 여기에 대제목으로 총 이름 적으시고 항공기 부품과 불용자재에 특화된 중고거래 서비스. 이렇게 아이템을 지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보면 비만 강아지를 위한 바이오클로릴라 반려동물 간식. 이런 식으로 지으셔야 될지, 사실 그냥 뭐 예를 들어 아이템이 무드림이라고 하면 무드림 반려동물 간식. 이렇게만 지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게 지으시지 말고 고객 차별화 아이템, 비만 강아지를 위한 발효 클로렐라 반려동물 간식. 네, 요런 식으로 아이템은 지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인식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문서로 남기는 모든 이유는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왜 해결해야 되는지, 이 왜의 관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 이 문제를 너무 애매하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숫자, 무조건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만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비만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근거가 더욱더 작으면 좋겠죠. 뭐 남성도 뭐 20대 남성, 20대 남성 중에 특정 거주 지역 이런 식으로 그 고객군을 좁히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이 고객군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동기는 사회적인 이유와 개인적 이유가 함께 꼭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의 관점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이제 문제는 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도식화. 예,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도 도식화한다. 그러니까 한눈에 봤을 때 어떤 아이템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 부분에서 도식화를 제외하면은 네, 선정이 힘들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것도 앞에 보여드린 스쿼트 제품인데 같은 제품이고 사실 잘 쓰셨습니다. 이렇게 분리형 스쿼트 제품이라고 도식화도 잘 하셨고 내지도 잘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벽에 붙어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품을 썼을 때 실제 이미지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을 넣지 않으면 사실 심사위원들은 장황하게 봐야 되고 설명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제품 이미지를 혼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를 하셔야 되고 네, 당연히 더 있으면 그리고 이제 같은 회사인데 처음에는 우리 이렇게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해서 기술력만 강조한 페이지였는데
이게 기술력만 강조한다고 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좀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는 아이템이나 아이템이 여러분들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좀 경쟁사는 있을 텐데 경쟁사를 언급 안 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고 경쟁사는 반드시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쟁사는 반드시 언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 드리는 게 경쟁사를 뭐 땡땡, 땡땡사, 뭐 A사, B사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실명 넣으셔도 됩니다. 경쟁사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의 경쟁사를 이름으로 적혀 있어야지 겨우 이해할까 말까 합니다. 예, 심사위원이 경력이나 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없고 내가 모르는 사업 분야이고 아이템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경쟁사는 이름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마 여기에 이제 다시 나올 텐데 경쟁사를 표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OX 표시가 가장 일반적이었고 뭐 이렇게 강조하셔도 되지만 이것보다 이제 더 좋은 것들은 이제 경쟁사 제품이랑 같이 비교하는 2x2 매트릭스. 네, 이게 요새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이름은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초기 창업인데 사업자만 먼저 내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떤 특정한 걸 하기로 했는데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상 화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예상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네, 예시로 가져온 게 네, 수제 케이크 매칭 플랫폼입니다. 얘는 2024년도에 청창이 됐는데 23년이네요. 이거는 내 주변의 베이커리에서 수제 케이크를 제작하는 것만 매칭해 주는 겁니다. 네, 이런 서비스도 되냐 하는데 이런 서비스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플랫폼의 예상 화면들을 내 서비스 예상 화면 뭐 이렇게 해서 네, 내용들을 넣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도 동일하게 플랫폼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 회사는 뭐냐면 음, 가락시장에는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내에서만 일자리 수요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는 뭐 그런 단기 플랫폼이었는데 네, 그것도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에 의해서 화면들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건 뭐 제품보다 특정 서비스나 플랫폼 쪽의 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텐데 직접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외주 개발을 해야 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정부 지원 사업이 뭐 5천만 원이면 외주 개발비로 4천만 원 들어간다. 다 외주 개발비만 배부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외주 개발도 당연히 이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도 인지하고 있고 외주 개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창업자의 환경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외주 개발을 진행을 하시는 회사 중에 이런 것들은 외주 개발로 진행합니다. 이렇게만 접근하시지 저는 심사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외주 개발을 이용하더라도 미리 견적서를 사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숨고도 있고 위시캣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외주 플랫폼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라서 견적서 받았습니다라고 외주 개발하는 분들 중에 저는 견적서 별첨했던 분을 여지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주 개발로 진행을 하실 분이더라도 견적서는 꼭 별첨이든 어디든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어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면 가장 좋지만 아마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미지, 도식화를 꼭 해주셔야 되고 실현 가능성,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기 전후를 대조해 주는 것들도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인식이나 실현 가능성을 한번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10분 이내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리고 Q&A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사업 계획서, PSST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에 작성하는데 거의 핵심입니다. 네. 너무 제가 짧게 써 있어서 '뭐야 이거 간단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한 번이라도 PSST 사업 계획서를 직접 써 보신 분들은 이걸 다 지키면서 쓰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아실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네, 기본 양식을 지키셔야 됩니다. 사업 계획서는 어쨌든 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창업자들이 동일한 양식으로 씁니다. 동일한 양식으로 쓰고 동일한 형태로 작성을 해서 모든 주관 기관들이 그걸 받아서 창업진흥원에 넘기기 때문에 기본 양식을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그 양식을 순서를 내가 임의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없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네, 무조건 네, 양식 변경은 탈락입니다. 애초에 그냥 심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양식을 100% 지키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 쉽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정도는 어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시면 가장 추천해 드리는 게 주변에 그냥 뿌려라, 주변에 알려라는 걸 항상 얘기 드리는데, 어차피 사업을 실제 해 보시면 사업은 실행의 영역이지 계획의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서를 어떻게 쓰시고 뭐 어떻게 만드셔도 사실 그거를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냥 다 보여주고, 너가 봤을 때 이 사업 계획서가 쉽게 읽히느냐, 이거를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심사위원분들 자체가 이 사업 계획서를 처음 보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가 예비 창업의 단계시라면,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직 나오지 않으셨다면 무조건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강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비 창업은 모두가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의 기업들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 만들 것 같은 대표자한테 점수를 주고 그런 대표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라면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걸 강조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GPT 사용하시는 거 당연히 추천드리지만 GPT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붙하시면 거의 100% 떨어지고, GPT 내용만으로 쓴 건 사실 티가 납니다. 예, 티가 날 수밖에 없어서 GPT로 가지고 오시더라도 내용들을 또 표도 넣고 도식화도 하고 내가 조금 더의 성의를 보여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말씀드렸듯이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없는 기업들도 있고 매출액이 너무 많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창업이라고 한다면 현재 성과에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매출, 제품이 있으면 제품에 대한 리뷰, 서비스가 있으면 서비스에 대한 뭐 예를 들어 플레이 스토어의 리뷰, 그런 것들 뭐 하나하나 다 강조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 우리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사업자가 먼저 나와 있는 회사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다른 거 설문조사 활용하시고 고객 페르소나 활용하시고 다른 것들로 꼭 채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하니까 문제 인식은 왜 관점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 인식은 왜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 부분은 이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의 관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접근법이 조금 다른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 인식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PSS 사업 계획서는 다 숫자 중심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내가 3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서 내가 3만 원짜리 뭐 몇만 개 팔아서 월 매출을 얼마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는 다들 접근하시는데 원가 계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도 수치 중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원가까지. 그래서 꼭 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네, 다른 건 아니고 숫자가 적혀 있으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객관성을 주기 때문에 숫자로 중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 아이템명 같은 경우에는 고객, 차별화, 아이템 순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게 이제 서비스나 제품명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도식화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제 세 번째 부분 성장 전략에서 나오는 건데 시장 규모를 보통 산정할 때 탐샘솜이라고 하는 시장 분석들을 많이들 쓰십니다. 예전에는 탐샘솜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한 2017년, 18년만 해도 아예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거의 IR도 그렇고 KSST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거의 정형화된 모듈처럼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됐지만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탐샘솜을 만드시더라도 이제 마이크로솜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수익 시장을 조금 더 작게 세분화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탐샘솜이 대부분이 어쨌든 서칭하면 나오는데 전체 시장이 너무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전체 시장 자체도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 건강관리 플랫폼이라고 하면 전체 시장을 건강관리 시장으로 잡으면 아마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 30조, 40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시장은 시장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너무 크진 않고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게 전체 시장은 한 3조 내외, 2, 3조 내외, 유효 시장이 1조 내외, 수익 시장이 천억 내외,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썸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100억 내외. 저는 거의 이런 식의 숫자를 가장 좋아하고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익 시장도 나한테 필요한 시장을 적절하게 추산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썸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마이크로 썸이란 건 내가 예를 들어 맞춤 수제화 시장이면 썸은 서울 인구가 있을 거고 그리고 수제화의 평균 판매량과 소비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회사의 점유율을 봤을 때 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계산을 하면 어차피 이건 다 숫자고 역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금방 나올 텐데 여기 마이크로 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구가 아니라 뭐 무역센터에 출근한 남성 이것도 이제 상권 분석 사이트에 가면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몇이 있고 유동인구가 몇인지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썸이라고 한 단계 더 딥하게 내려가서 수익 시장을 분석해 주는 게 좋고 이거는 단순하게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컨설팅하는 분들이 더욱더 잘 알아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수익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작성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사실 너무 고전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많이 고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 꼭 작성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한번 작성해 보면 실제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현장에 넣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별도 첨부는 분량 제한이 없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거를 별도 첨부에 넣으면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사실 앞에 사업 계획서를 다 작성하면 이거 쓰는 건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예, 작성하는 것도 너무 쉽고 템플릿도 이미 너무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작성해서 별도 첨부 부분에 하나에 넣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성장 전략 부분이긴 한데 의외로 많은 창업자분들이 3개년 계획이나 투자 계획, 손익분기점을 안 넣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세우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걸 너무 안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심사하는 분들도 창업자가 쓴 손익분기점은 안 지켜질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을 수가 없고 왜냐면 상장사가 내는 손익분기점도 매번 틀리기 때문에 다만 손익분기점과 재무제표금 예상 실적이 있고 없고는 음, 아마추어와 전문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실제로 사업을 할 사람처럼 보이고 네, 실제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예상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넣자. 다만 초기 1년, 2년 정도는 내가 확실한 근거로 역산해서 넣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지원 사업은 사실 한번 되는 회사들이 계속됩니다. 네, 처음에 선정되는 것이 어렵지 한번 되면은 진짜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무조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써보시는 거를 꼭 추천해 드리고 이건 단순하게 창업하시는 분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팅 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컨설팅 하는 분이 저는 사업의 경험과 지원 사업의 경험은 무조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자분들의 니즈가 너무 다양한데 이 니즈를 한 번에 해결하고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원 사업의 영역입니다. 한번 문서 써보면 아, 창업자분들이 이걸 쓰는데 어떤 고충이 있겠구나, 얼마나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런 항목들이 단순하게 문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창업자한테 한두 마디 조언하거나 예, 멘토링 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지원 사업이 당장에서는 내 사업에 너무 큰 영역처럼 느껴지고 지원 사업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사업을 해보시면 지원 사업은 하는 것 중에 가장 작고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일입니다. 네. 지원 사업은 진짜 너무 쉬운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마 내가 지원 사업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추천드리는 건 지원 사업을 안 하고 자생해서 처음부터 매출 발생하는 회사가 가장 좋습니다. 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자생하는 회사들이 지원 사업에 거의 대부분 또 선정이 됩니다. 왜냐면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냥 원동력이고 하나의 계기일 뿐이지 들어보면 나는 이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 서비스를 할 겁니다. 이 선정이 되면 이 제품을 만들 겁니다. 라고 문서에서도 느껴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시면은 예, 단언할 수 있는 게 거의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지원 사업은 어차피 사업을 할 사람들한테 약간의 추가금을 줘서 너가 더 많은 고용 창출을 해라고 이끌어주는 사업이지 너가 이거를 안 받으면 사업을 안 해라고 느껴지는 회사는 애초에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너무 간단하고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꼭 써보시길 추천드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네, 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Q&A 있으면 Q&A 진행하고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기침하고 물을 마셔서 너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양산 풀어놔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놀라시는 분들 네. 일단 첫 번째가 와서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어,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얘기할 주제가 많은 게 바이브 코딩이 사실 얘기할 주제가 되게 많습니다. 얘기할 주제가 아주 많은 내용인데 어, 지원 사업의 취지 자체가 일단 고용 창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1인 기반 창업이더라도 팀원 빌딩은 거의 필수입니다. 예,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팀원 빌딩이 현실적으로 힘든 회사들도 많을 텐데 최소한 당장 힘들더라도 내가 이런 팀원들을 충원할 계획이다, 채용할 계획이다 정도는 언급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마 이 바이브 코딩과 연관돼서 하나 더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내가 사업 아이템이 AI가 아닌데 지금 워낙 AI가 많으니까 AI를 꼭 넣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막상 강의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AI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굳이 AI를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네, 심사위원회 입장에서도 많이 식상해졌습니다. 예, 예전에 한 24년도에는 AI 들어가면 다 묻는 거 아니냐? 그게 아마 주기적인 시즌이 있는데 AI 이전에는 이제 빅데이터 들어가면 그 대부분 불렀고 빅데이터 이전에는 이제 플랫폼 들어가면 대부분 붙었고 저는 이제 플랫폼 들어갔을 때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지원 사업들이 좋아하는 유형들의 사업이 조금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AI와 굳이 연결되지 않는 사업에 억지로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특허받은 플랫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표이사가 꼭 특허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게 이 특허가 회사에 어떤 식으로든 귀속되어 있다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질문은 통과한 다음에 지원금으로 이미 지출한 금액을 쓸 수 있냐? 네, 이거는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선정이 되면 대표자 인건비도 못 쓰고 예,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신규 고용 창출에 밖에 못 씁니다. 그 말은 즉 이미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개발했을 때 투입한 자금들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쓸 것들만 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쓸 수 없고 지원금 통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을 통해서 지급하고 청구하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 비용 지출은 네, 정해진 항목 안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이 항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내가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면 대부분의 비용 지출은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문제인식의 패스트 활용. 네, 요거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 회사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자가 제대로 영위가 되고 있고 잘 돌아가는 회사인데 지원 사업만을 위해서 폐업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너무 비추하고 근데 회사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어쨌든 이 하고 있는 방향이 기존 사업자하고 동일하면 공고 나오기 전에 폐업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이상 되면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이제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7년 미만 기업들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7년 미만 기업들은 3년보다 훨씬 더 갭이 큽니다. 7년 미만 기업은 뭐 몇백억 투자뿐 아니라 그냥 매출이 이제 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회사들도 지원 사업 받으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7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이랑 경쟁하면 거의 떨어져서 폐업을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면 폐업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리고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기존의 사업자가 있으셔도 앞으로 하실 사업자가 사업의 그러니까 아이템이라고 하죠. 사업의 범위가 다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자는 유통업인데 내가 새로 하는 거는 플랫폼이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신규 창업으로는 인정되니까 그거는 폐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직접 고용 대신 외부 협업 계획, 사실 둘 다 쓰셔야 되고, 외부 협업 계획도 사업 계획서 항목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협업도 넣으셔야 되는데, 직접 고용 계획이 문서상으로라도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의 요건과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하고 발표평가 문서는 뭘로 하냐? 어, 여러분이 지원을 하시는 게 어쩔 수 없이 창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서류평가는 이제 워드로 그나마 요새 풀어주긴 했지만 창업진흥원과 정부 기관은 한글 문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한글 문서로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워드를 풀어주는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드를 풀어주는 주간기관들이나 공고가 많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익숙하시더라도 서류는 무조건 한글로 작성하시는 게 좋고, 그래야 안 깨지고, 아마 지원 사업을 창업진흥원 말고 다른 곳들도 아마 지원을 많이 하실 텐데, 다른 곳들이 한글로만 되어 있는 양식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무조건 한글로 쓰셔야 되고, 발표 평가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어차피 파워포인트 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아마 이제, 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단순하게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합격 사업 계획서를 제가 당연히 배포를 해드릴 건데, 그거를 보시고 나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이 없으면, 네. 한 조금만 더 얘기 드리고 질의응답으로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제가 계속 이 문제인식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늘 우리는 어떤 지원 사업을 쓰거나 뭘 예를 들어서 모든 시험도 똑같지만 이거를 결국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이거를 심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있기 쉽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같은 항목이 있는데 "문제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문제 인식을 잘 못 쓴 창업가분들은 사실 뒤에를 안 봐도 못 썼습니다. 이거는 거의 경험 법칙으로 문제 인식에서 개조식으로 안 돼 있고 문제 인식에서 숫자 중심으로 제시 안 하고 이쪽에서 도식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창업가분은 뒤에 페이지를 넘겨도 사실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거의 경험 법칙으로 100% 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어 일단 내가 문제인식 자체를 개조식으로 그리고 숫자 중심으로 도식화해서 쓸 수 있으면 나머지는 오히려 엄청 수월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오히려 그렇게 자세하게 작성하는 항목들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식을 외부적 동기와 내부적 동기 그리고 그 모든 동기들을 숫자를 통해 그리고 이 숫자를 단순하게 나열하면은 한 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특정한 형태의 도식화를 해서 표현한다. 네,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인식을 다 보고 나면 결국 네, 돌아가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돌아가서 네, 여긴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창업 아이템 개요 부분에 다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을 가장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문제인식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개요를 네, 이게 보면은 항목은 한 페이지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 아이템의 개요는 두 페이지 정도까지 쓰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넣다 보면 두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 부분을 작성하면 이 모든 부분을 거의 도식화해서 채웁니다. 네, 항목들의 텍스트는 거의 줄이고 나왔을 때 이미지와 그리고 이 아이템의 개요도 대부분 다 도식화해서 그냥 채워 넣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이템 개요 같은 경우에는 뭐 한쪽 칸을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외부적 동기, 이쪽은 내부적 동기 이렇게 채우거나 네, 이거 고객 같은 경우에도 뭐 반으로 나눠서 이거는 목표 고객, 여기는 뭐 목표 시장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현황 및 구체화도 우리 팀원의 대표 역량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는 외부 파트너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도식화해서 채우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목표 시장 사업화 전략도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에서 그냥 한 페이지로만 보여주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목표 시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텍스트로 뭐 목표 탐샘선 몇 억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텍스트 크게 도식화로 크게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적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채우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 채우다 보면 거의 두 페이지가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명칭이 뭐예요? 범주가 뭐예요? 이런 거 많이 그냥 헷갈리실 텐데 이거 너무 간단하게 명칭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 있으면 제품과 관련된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뭐 자판이면 뭐 자판기, 타자면 타자기, 마우스면 마우스기 이렇게 그냥 명칭 넣으시면 되고 이 마우스기인데 마우스기는 이 범주 그러니까 이 명칭보다 한 단계 위에 단계를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우스면 뭐 컴퓨터 주변 기기 요렇게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네. 없으실까요? 네. 그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부 강의 90분 네. 어, 네. 네. 어, 어, 그
신규 그리고 얘는 그거 아직 확보가 안 나와서 일처럼